한국지방자치학회 추기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이 2021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제1섹션 조선시대 향약을 통해 본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 분석, 제2섹션 주민자치의 해법 읍면자치의 부활, 제3섹션 행정복지센터 기능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의 뉴모델 설계, 제4섹션 시범실시 주민자치의 비판적 분석,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사는 늘 격동기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자기가 살던 시대가 가장 역사에서 격동기였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지금 이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스위트 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은 정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작은 정치를 배워야 큰 정치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사랑하는 자만이 큰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발표하실 박경화 교수님께서는 중앙대학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관지라고 나는 한 길로만 늘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 조선 향약을 연구하시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면학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박경화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정창원 교수님은 국립대만사범대학에서 중국 고대의 토목사를 전공을 하시고 현재는 지주대학 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이혜준 교수님도 공주사대에서 이미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면학하시는 선생님으로서 전공은 마침 오늘 주제와 맞는 조선 후기 형촌사회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최진원 교수님은 정당사를 공부하시고 현재는 경희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경화 교수님의 논문은 조선시대 향약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주제로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세미나니 학술회의니 하는 것은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90분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그때 가서 제가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경화 교수님의 귀한 논문 조선 향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중앙대학의 박경화입니다. 원로 신 선생님이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제 학문의 조선시대 향천사의 제 선배 격되시는 이혜정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셔서 제가 오늘 발표 상당히 부담됩니다. 나는 먼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이거 주제를 받은 지가 2주 만에 이 원고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제가 연구했던 것을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해서 사실의 원고를 묵히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상지 회장님께서는 조선시대 향약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공과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선시대 향약이 요즘의 주민자치에 혹시 도움이 될 시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약 시행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향약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정치, 행정, 사회적 측면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주연 향약은 수정이 관찰사가 나서서 한 행정 조직입니다. 행정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향천 통치를 위해서 활용했던 것이라 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주민자치와 비견되는 것은 촌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촌계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만 향약의 성격을 크게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촌계입니다. 촌계의 사회공동체적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혹시 주민자치가 받아들일 점은 없겠는가? 물론 이제 정신적 가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덕업상권 이런 내용이 자기네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고 그것을 외국의 공동체적 이론가들의 것과 맞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약에 대한 관점, 연구를 진행한 것을 보면 이태진 교수님이 중종대 향약보급운동을 훈구와 살인파의 대립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인걸 교수는 이 향약을 지방의 향천 통제책, 그 다음에 지방 사족들의 향권의 추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 업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의 이제 김영덕 선생님께서는 이 향약이 자료를 보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름은 똑같아서 성격은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화시켜야겠다 하셔서 향규라는 것은 사족들의 향천 지배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도 역시 동단위에서 사족들이 하층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주연 향약은 이제 행정 조직으로서 수령들이 향천 통치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계는 기층민들, 상천민들 간의 상호 수평적인 상호 협동적인 이제 이런 조직이다라고 이제 김원덕 교수께서 4가지로 정리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걸 박사학위 논문에서 4가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총계가 오늘날의 지방 주민자치와 연결되는 전신이다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쪽에서는 또 퇴계나 율곡 선생이 만든 향약을 가지고 사회윤리적인 유교적 이념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교육적 기능이 강독해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적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또 교화사라고도 1인 학자는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쪽에서는 전근대 지방자치 조직으로서 정치학과 행정학 쪽에서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도 여러 군데 사회복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들이 지역사회 복지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향약을
대한 연구에 대한 관점, 성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약 시행이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전개 과정인데요. 이 파트는 이제 조선 후기에 향약사를 요약 정리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중종대 신진 살인들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살인들이 개혁 주자로서 조광조가 살인파의 향약 보급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과격한 이런 중국의 그 여씨 향약은 그 여씨가 사는 한 동네에서의 그 가족끼리 한 일족끼리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적 차별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엄격한 신분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 천민도 70이 넘으면 양반과 같은 자리에 앉히는 향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많이 도리어 일으키면서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선조 때 그 향약을 시행하자. 그래서 어쨌든 향촌 풍속이 퇴폐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 그 중앙정부나 양반 사족들이 내세우는 것은 향약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그 수십 번의 그 향약 건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율곡 이 선생은 그 일찍이 그 서원 향약 청주에 수용을 하시면서 그 서원 향약을 만들어 봐서 그 시행 실체를 압니다. 그래서 그 먼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백성들한테 무슨 예의 염치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향약 태조론을 내세워 향약이 이제 중단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 고종 때 빼고는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해라 하는 명령이 거의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종이 지방에 가서 자기의 향촌 통치의 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것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수종이 잘 만나면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진짜 백성들 위한 것으로 되고 수종이 이것을 빌미를 삼으면 그 토색질이 도리어 되는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조선 후기 내내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는 제지 사족들이 이 향규라는 요즘의 지방 의회와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향회죠. 향회 조직을 만들고 그 밑에 유향소를 집행기구로 둬서 거기에 이제 명단에 이름 오른 향안이 바로 요즘 말하는 지방의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가문의 그 명성과 관련되고 또 향권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양반들끼리의 양반 중심의 동계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도 퇴계 선생이 살던 옹계동에서 동계를 만듭니다. 그 노비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었고 조선 후기의 임난을 통해서 상당한 피해를 향촌이 하면서 받게 되면서 향안을 복구하는 이제 운동이 벌어져서 향안은 주로 16세기와 17세기까지는 양반 사족, 제지 사족 중심의 그 어느 정도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양반들끼리 하던 상계와 조선 전기에 하층민들 간에 그 전부터 향도계로서 하층민들 간의 그 상호 부조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졌던 그 향도계와 합쳐지는 상하합계라는 이름의 동계가 임난 직후에 등장됩니다. 조선 전기의 그 향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이해준 선생님의 그 선구적인 그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향규는 양반들끼리의 움직이는 그 향규는 그 유양분기 현상, 기존에 있던 유양과 새롭게 대립되는 말하자면 수정과 결탁돼서 그전에는 조선 전기 같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가문, 이런 사람들이 신양이 돼가지고 그 유양소 좌수 별감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 기능이 18세기에 오면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물론 이거 19세기까지 향한 조직은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수령에 말하자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되고 실제 안에 구성원들은 바뀌게 되죠. 새로운 신양으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 정부에서는
오가 통으로 모든 독리를 이 부세 체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11년 숙종 때는 양역 변통 절목에서 이제 리정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데요. 리단위의 책임을 맡깁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도 일정한 단위로 만드는 그런 리정법 시행이 국가의 향촌 지배 대책에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지사족을 기존에 그 동단위, 읍단위는 전부 다 읍이하는 사족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 전에 이 향촌 통치책은요, 맡겼는데, 이제 사족한테 맡기다 보니까 저는 유양분기가 일어나고 지방에서도 당에 대한 다툼이 다툼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18세기쯤 들어오면 수종이 직접 향약을 장악해서 향약장이 되기도 하고 수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향약을 시행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농민에 대해서 이 사족한테 맡기던 것을 이 수종이 직접 지배하는 대민 지배 체계의 변화 과정이 이 양역 변통 절목을 기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지사족은 이렇게 되면 제지사족은 일양에서 향권 장악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금이 조용조가 있는데요. 조는 이제 농사짓는 자기 토지에서 쌀을 내는 거고요. 용은 이제 군역세고 마지막 조가 이게 이 곡물인데 특산물을 바치는 곡물인데 이 곡물 조정이 개인별이 아닙니다. 앞에 조는 자기 농사진 것에 대한 10분의 1만 내면 되고 용은 16세에서 60세 되는 사람들이 군역세로 내면 되는데 이 마지막 조가 공동체 납입니다. 군 단위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 단위로 일정 액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분배를 하느냐, 어느 동에서 감을 몇 가마씩 내느냐, 밤을 얼마 내느냐 구분을 이게 사족이 맡았던 겁니다. 사족이 분배를 하니까 사족이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향권입니다. 바로 그 향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강한 특권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벌써 1645년에 남원에서는 향권을 차지하는 것을 큰 돈주머니를 차는 것으로 생각한다 할 정도의 경제적 이권관계에 개입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지사족들은 일양에 대한 향권 장악보다는 동족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 서원, 사후, 동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지금 토론 맡아준 이혜준 선생님의 그 박사 논문이 10세기 중후반 이후에 급격하게 문중서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측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9년 단위에서 그 사족들 간에 협력하던 합심이 깨어지고 이제 문중 단위로서 유지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에 서원 사후의 남서는 사족 지배 질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대 지금 우리 역사학에서는 고종대 향약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막 쏟아져요. 왜냐하면 자료가 고종대 거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 중대에서 제 제자도 지금 한 3명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고종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고종대 향약은 미리 얘기 드리면 주연 향약입니다. 이 관찰사가 수정이 하던 것에서 관찰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이제 그 차이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고종대 농민 항쟁과 동학, 서학 등의 저항 속에서 중앙정부는 변화에 대한 방파제로서 향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전은 향약은 지방간이 향촌 통치 보조 수단으로 향약을 시행했는데 고종대 향약은 관찰사들이 도 단위의 시행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실록에나 어디 비변사 등록 규정에 관찰사 단위로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영이라든가 김남년인가 이런 관찰사가 전라북도 가서 시행하고 경상도 시행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이후 향해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갑오개혁 바로 직후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95년 11월에는 리회, 면회, 군회에다 향회를 설치해라. 그 전에 향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반들끼리 모여서 자기네가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제는 리에, 면에, 군회를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해서 리에서 리장을 리 향장을 투표로 뽑아요. 선거로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 이장이 모여서 면장을 뽑고 면장이 모여서 이제 읍장을 뽑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정부의 이것은 조칙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자치권을 맡겨서 교육, 호적, 위생, 사회, 세목, 잡세 등의 논의, 세금 문제, 잡세 이런 문제가 지금 향권이라 그랬잖아요. 양반들이 이거를 갖고선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리에서 논의하라는 겁니다. 면은 면회에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치권을 주고 군에는 면회 대표들이, 면회는 리에 대표들이 이제 구성하고 리에는 매호 1인이 참가해서 구성하고 지방민 모두가 향해 운영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신분제 철폐에 나온 새로운 향촌 운영책으로 저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전통적인 향약 종육보다는 산업 장려와 생활 개선,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 교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제가 이걸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생각이 조금 또 틀려지는데 연구를 보니까 왜 저렇게 지방에 저런 연구가 지방자치적인 주민들은 자치권을 주는 것이 갑자기 나왔느냐 저게. 누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게 바로 그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개화파들이 고종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로 가는 건 국왕의 권한이 축소되잖아요. 바로 그쪽 개혁 세력들이 저것을 내세운 거죠. 국왕에 대한 그 장악력을 이제 줄이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고종의 노력이 대한제국이 되면서 광무개혁으로 가게 되죠. 광무개혁에서 이게 다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사라져요. 광무개혁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만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뭐 정치학 쪽이나 우리 역사 쪽에서도 광무개혁의 지방정책, 광무개혁에서 지방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내용은 연구는 전혀 없더라고요. 23부로 갑오개혁 때 만든 지방 편제를 13부로 줄여내는 그 정도까지 얘기만 했고 더 구체적으로 향회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서의 향회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조금 더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또 그대로 이용해서 향약을 수령 관치에 대한 사림의 자치다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지방자치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통제하려는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했고 20년대, 30년대에는 향교에서 향약을 시행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이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이 향약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2주 전에 답사를 갔다 오는데 장수의 계남면의 계남 향약인데 계남 향약 100년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1915년에 시행해서 2015년에 100년사를 만들었는데 삼해지는 향약의 질에 비례한다. 향약 정신을 계승하자 하는데 계남 향약소가 있어요. 향약 시행한 장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옛날에 했던 계남 향약소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들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향약에서는 그 선악적을 만들어서 잘한 사람을 표창하고 못한 사람을 징치하는데 여기 표창 징계자 명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 그 다음에 향약을 시행한 장소입니다. 이게 또 흥학회라고 흥학당이라고 아주 멋있는 장소가 있고 이 흥학당 10일에서 11가문이 시행한 비서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돼서 지금도 그 향약장이 저한테 소개하는데 이건 면약입니다. 저기에 있는 각 그 촌에는 촌약이라고 지금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총계 조직이 그대로 남아서 1년에 2번씩 모이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령들이
기존까지는 이사양민이라 그래서 사족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던 이런 이사양민의 방식이 이제 18세기에 오면 수령 중심의 직접 지배 방식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원은 주연 향약에 대한 기원은 율곡의 서원 향약이 있고, 그 안동 경상도 지역에서는 퇴계의 제자인 김기가 임난 직후에 찬한 김기 향약이 이제 영남, 호남은 율곡의 향약이고, 영남은 그 김기의 향약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이거는 직접 그 향약의 도약정을 수령이 직접 택하는 것. 그 다음에 풍원 유사 조직을 해서 면 단위를 기간 단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원 향약은 이제 면 단위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향약의 도약정을 수령이 직접 맡기도 하고, 사족이 맡길 때는 그 수교를 수령의 수교를 받아야 되고, 향교 조직을 이용하고, 동계를 부세 수치 단위로 파악하기도 하고, 보온 향약에서 보면 이거 계장이 시행하다가 벌을 잘못 주다 40대 이하까지는 계장이 독단하는데, 이것 맞고 사람이 죽으면 군수 이하가 나서서 적극력 무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총계의 사회적 사회공동체 기능에 보면 주로 총계가 10호에서 50호가 조선시대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80% 이상이 이 상천민들끼리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총계 같은 이런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민촌 대 반촌의 비율이 2대 8 정도로 이제 추정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준 선생님이 벌써 한 30년 전에 진주 지역의 리방 편제, 임난 직후 리방 편제를 한 그 논문을 통해서 대략 2대 8이다. 민촌이 8이고, 양반들, 반사 홍고천이나 양반 쪽이 2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제 앞에서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주로 양반 중심의 20% 쪽에서 얘기고, 이 80%에 더 많은 우리의 기층민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려면 이 80%인 총계를 들여다봐야지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제사, 축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데, 이 총계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찾을 수 있는 것은 촌제를 지냅니다. 촌제. 뭐 선왕제라 그럴 수도 있고, 제주도는 본향당이라 그러고, 호남에선 당산제라 그러고, 경상도나 강원도 쪽은 산신제라 그러고 하는데, 바로 뭐 20보, 30보 단위에서 또 다른 조직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촌제를 지내는, 이 마을 곳을 지내는 동네에 바로 촌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1930년대에 그 일본 사람이 불악제 조사한 그 목록에 보면 그 불악제 한 곳이 한 2,700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벌써 2,700곳에서 했다는 말은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한 것으로 저희 그 광포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거기서 하는 이제 일들이 바로 이제 그 마을굿이고요. 두 번째가 생활 공동체에서 총계 임원을 선출하고 혼상시 부주하고 상호부조 협동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노동 공동체, 일제 시대까지 있었던 둘의 노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촌계에서 하는 기능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동계라든가 주연 한약에서는 이 기층민 이 총계 조직을 항상 동계 밑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동계는 행정동입니다. 행정동 밑에 10여 개의 그 촌락이 존재하죠. 거기에서의 촌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갈등이 이제 야기되기도 하고, 총계는 사족의 동계와 지방간에 의한 주연 향약 등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회에서는 양반들끼리 향회에서도 그 전형위원을 둬가지고, 전형위원을 둬서 권점이라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사람 밑에. 이래서 이제 뽑았고, 그 다음에 이 촌계에서는 같은 신분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치덕자, 나이가 많고 덕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임원 선출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 지금 그 투표한 그 투표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은 권점을 친 동그라미가 남아 있어. 이 사람 이름 쫙 쓰고 밑에 8개, 여기 7개,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결산과 감사가 필수입니다. 이 동회나 총회에는 동회의가 필수입니다. 동회의를 마을구 타기 전에 동회의를 하고 마을 끝나서 결산하는 동회의를 합니다. 이런 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서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사람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나눈 이 두 사람이 만든 사람 걸 요약한 게 외인의 5가지 분류인데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상부, 상조의 기능. 이게 다 우리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총계에서의 둘의 공동체의 기능이 이 생산, 분배, 소비와 일치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화의 기능은 향약 규정을 강독회를 통해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행동 양식을 교육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 통제 기능은 과실상규를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회 통합은 이제 여기서는 종교 제도라고 그다음 써 있는데요. 이 축제 공동체, 사신 공동체를 가지고 구성 공간의 일체감, 동질감을 만드는 이런 것이고요. 상호부조는 이제 우리 환난상율이 향약에서의 이제 가장 미풍양속에 속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복지적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새롭게 제시할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의 공유 재산을 통한 자립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지금 향교가 지금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느냐면 향교 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향교 둔전을 둬가지고 그것을 소작을 통해서 유지를 해옵니다. 근데 이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향교의 공전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토대, 물질적 토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향교가 유지되고 조선시대 전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주민자치도 정부에서 무슨 예산을 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돈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자치 단위 자체에 갖고 있는 요즘 유행하는 커먼스,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에 답사 가서 진안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군수를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진안에 용담 호수가 수몰됐잖아요. 그 용담 호수가 가지고 임실 지방이라든가 이 전주 지역 이쪽 지역에 물을 공급해 준답니다. 상수로 하면서 자금을 받는데요. 기금을 물을 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마을 단위에 기금으로 자기가 조성하겠다. 지금 군수는 그것을 일반 회계로 다 써버려서 말아버리는데 그 동네의 공유재산으로 쳐서 나눠주겠다. 이게 바로 향약에서 말하는 이게 환난상율입니다. 나눠주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걸 커먼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5분은 꼭 써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가이 스탠딩 교수라는 사람의 공유주의 약탈이라는 책을 소개해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기본소득 주창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선 주자가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방식이 틀려요. 하지만 원칙은 가이 스탠딩의 원칙을 제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한국은 기본소득에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 연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홍익인간이라는 이타적인 에토스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향약을 시행했다. 향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본 향약이 뭐냐? 들어가 봤더니 보령의 장고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어장, 마을 어장이 있잖아요. 어장을 외부 사람한테 위탁을 했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것을 직영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 관리,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1,000만 원씩 나눠줘요. 가구당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발표하는 걸 이 가이 스탠딩 교수가 듣고선 한국은 된다. 아까 촌계 기능에서의 노동 공동체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리뷰를 해봤더니 농촌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중앙대학교 사학과에서 지금 돌아가신 박종철 교수가 송계, 전라도 지역 송계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이 송계가 뭐냐, 마을 뒷산에 송림을 자르지 못합니다. 이게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 땔감으로 써야 되고, 또 좋은 나무들은 궁궐 짓는데 또 내보냅니다. 이래서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은 커먼스를 요즘은 공유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리지, 같을 공자에 이기자로 했어요. 공리지가 더 어려우면서 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중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보면 총계라든가, 총계가 아니고 총계에서 운영하는 총계를 또 다른 말로 소나무 기르는 데는 송계라고 부릅니다. 금상계라고도 부르고 사상계라도 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날의 주민자치에도 이런 공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지만 지방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유지를 통한 공동기금 확보와 아울러 각호의 기본소득 실현을 시켜주면서 자립, 지금 아무리 지방자치, 주민자치 얘기를 해도 경제적 자립 없이 관에다 의지하는, 예산을 의지하는 주민자치는 이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지나갑니다. 향교에서 바라볼 때 향교가 왜 지금까지 유교 그런 의식도 다 사라졌는데 왜 유지되느냐? 바로 공유지가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주민자치도 공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특히 지방은 더 잘 돼요. 향초는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앞으로 주민자치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총계의 성격인 송계, 금송계 등에서 마을 뒷산의 공유지를 공동 관리하고 수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촉구하고요. 자치성, 자율성, 예의, 배려, 소통, 경제적 자립, 복지 등의 협동 정신과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전통시대에 상부상조하던 향약 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요즘에 마을과 도시공동체에서의 주민자치적 측면에서 재조명해서 공동체 사업,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측면들이 내용은 좋은데 운영을 누가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향약이 그랬습니다. 어떤 수령이 시행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진 사족들이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갈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정신적, 지역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으로 좀 활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논문을 시간을 쭉 지켜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듣는 이에 따라서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명색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박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크게 들리는 것은 결국 토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한국과 같은 농경 사회에서 토지는 이게 물건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거거든요. 한국인의 토지는 영혼과 같은 것인데, 한국의 선비 문화가 몰락된 것은 토지를 갖지 못하면서 오는 자기 지택력을 상실한 것, 그것이 아마 한국의 선비 문화의 몰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박 교수님 말씀 중에서 향촌 사회의 이 동계의 유지를 위한 지택력은 역시 토지였다는 얘기가, 글쎄 박 교수님이 의도하는 바와 같을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몹시 크게 들립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칸트의 말에 의하면은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답변보다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특히 정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논문 한 편에 해당되는 토론문을 써오셨는데,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것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 사학과의 정창원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전공 자체는 중국 고대사입니다. 저는 중국 고대 제국의 통치와 토목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프라스트럭처죠. SOC를 전공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주에 와서 제가 여러모로 이 연구의 어떤 테마가 전환되고 또 이제 융복합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공유 토지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주가 공동체의 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섬인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는 그 공동체가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목장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주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 자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삼다수입니다. 이건 제주도민의 가장 중요한 공유재이기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바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에 풍력 발전 많이 보시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 공동체에서 소유한 토지나 어장에다가 풍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이 바로 주민의 자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잘 되면은 공동체가 굉장히 자치가 잘 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갈등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박형학 교수님의 향약, 그리고 이제 지문자치와 관련된 것을 발표문을 읽고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토론을 할까, 사실 저는 향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어떤 학술적인 또 이혜진 교수님의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지역에 관련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혹은 공유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 토론의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토론문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대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대만에 가서 중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대만은 중화민국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당이 장악을 했던 지역인데 수교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이제 대만에 가서 중국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끝세대였고, 근데 대만에 가서 중국사를 전공을 했지만 대만에 가서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점은 대만이 이 한족들의 땅인가? 대만의 원주인은 따로 있는데 대만의 원주인들은 다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만에 있었던 원래의 주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제주대학교에 와서 사회학 교수들과 공동작업, 학제간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 커먼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10년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본 자산들, 이것이 일본에 가니까 또 리산이라고 사토야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본래 원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본래 자신들의 자산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신들의 공유토지나 공유재산이 없으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갔을 때 가장 느낀 것이 원주민 자체가 대만 사회에서 가장 마이너리티입니다. 가장 마이너리티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으로 자치권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낮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도 가장 어려운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한족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처음에 서양 세력들이 대만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유 토지를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침탈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원주민 토지 문제에서 청나라 말부터 외부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주를 경험을 하면서 원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자신의 생활 근거를 점차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자결권과 정치적인 자결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나라 지배기에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중요한 것은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병합이 돼버리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대만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대규모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본래 원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런 산악지역이라든지 원주민들의 공동 사냥터를 무주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무주지로 선포를 해서 이들의 산림자원과 이들의 사탕수수밭과 이들의 사냥터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데 원주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체계적인 토지 장악과 동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원주민의 전통적인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대만 국민당이 다시 대만을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국민당이 들어왔을 때 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 자결권, 정치적 자결권을 획득을 할 수 있었느냐? 원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대를 했고, 실제 일제시대에 원주민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지도자들이 또 그러한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대표적인 르신 왓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사를 여기 이제 적어놨었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국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원주민의 자치권과 원주민들의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당 입장에서는 쫓겨내려온 상태에서 대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중앙 집권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자치, 특히 원주민들의 자치라든지 원주민들의 재산을 환원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통치에 크다란 타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토지 반환 운동을 이끌었던 원주민 지도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념의 갈등을 이용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빨간 모자를 씌운 겁니다. 백색 테러로. 이 반대하는 놈들은 이게 사상이 불순한 것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자치하고 원주민 공동체를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국민당 통합 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주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백색 공포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권한을 찾기에는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대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주민들도 필수적으로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신들의 공有토지, 우리의 토지를 돌려달라, 환호투띠라고 하는데 우리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이제 권리운동에 의해서 2005년도 정도부터 원주민족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토지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 혹은 그들의 생활, 지원, 자치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정된 법률과 현실적인 경제 상황의 법률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돌려받게 되는 땅들은 또다시 나머지 현행 법률들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라든지 자연보호구, 야생동물 보호구하고 중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또 좋았던 땅들은 일제시대 때 국영토지로 전부 변환돼 가지고 지금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땅들은 대만 정부 입장에서 원주민들에게 도저히 환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원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자신들의 자치를 보다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기본 자산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원주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느냐, 주민자치가 대만에서 왜 필요하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원주민 공동체의 취하고 전통적인 영토가 취해왔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서도 이런 주민자치라든지 그 공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들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대학들이 예를 들면 타이베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산 연구 중심, 우리로 치면 이제 제주대학 같으면 이제 탐라 연구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의 공동체와 역사 문화를 먼저 연구를 하고 이러한 사상과 문화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자치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이런 설명이고요. 박 선생님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주민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정신과 공동체의 어떤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됐을 때 정치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보다 더 탄탄한 그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혜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같이 이제 이렇게 그냥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또 사회자로 우리 신선생 모시고 하니까 귀한 자리인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토론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자 같은 거는 뭐 글자가 빠진 게 많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걸 그냥 읽으려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치를 얘기하면 다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자치지. 무슨 꼭 거기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서 주인공 나오려고 그러고 말이죠. 난 주민자치하는 모임이나 강의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 이 주민자치 여기 소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멤버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전부 리더 되고 싶은 사람이지 멤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과 멤버십을 얘기할 때 지금 향촌 자치를 얘기할 때도 향약이나 동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사족, 먹물든 사족이 주가 되고 민중을 통솔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 단위로 가면 절대 그건 뭐 먹물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잘했던 분이어야지 대표가 되거든요. 우리 주민자치도 마을자치나 이 아파트에 있는 자치 모습하고 시장 군수 되려고 하는 자치 모습하고 좀 다르다. 그 두 가지를 정말 잘 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치를 얘기할 때 멤버나 리더나 이 두 가지가 좀 잘 조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자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동자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 먼저 그냥 여기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그 마을 공동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심사를 다녀봤어요. 그리고 마을 법을 제정한 거 동계, 동해 그걸 심사하러 갔는데 마을 자치법이 A4이 50페이지더라고. 50페이지. 그렇게 자세합니다. 근데 우리 동해, 촌계 가면요 한 장에 한 장. 그리고 아마 70%는 니들 알아서 똑바로 해. 안 하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게 더 많아요. 근데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럴 때는 30% 띄고 이럴 때는 15% 띄고 이런 놈은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자치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인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재산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분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을 사업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80%를 주고 이 사람한테 10% 줬다. 30%, 50%.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한 조선시대 마을의 공동재산은 마을 전체로 하지 개인이 갖고 가는 적이 없어요.
1,000만 원이 벌렸으면 그게 마을로 다 가지. 지금 1,000만 원 들어오면 역할 한 사람에게 나눠가고 마을 기금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재산을 가지고 동지에도 같이 지내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고 그걸로 다 하니까 그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마을에 목물을 파거나 서당을 짓거나 상여를 하거나 모든 게 다 공동체로 하니까 그 공동체의 기금을 같이 만들었던 마을님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걸 한쪽에 쏟아주게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없고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지금 나는 지방자치나 행정하는 정치하는 교수들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느껴온 게 뭐냐면 서양식 지방자치 제도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좀 역사하는 사람이라 좀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더 좀 얘기가 있고 특히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에서 우리 아파트나 마을 단위 있는 것 같으면 그 모습이 살려져야 되지 지금처럼 해서 근분이나 근등이나 그러면 주민이 주인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미안한데 그냥 먼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짧은 거라 그냥 제가 말을 길게 안 하려면 여기 읽을게요. 간단하게. 그 박형환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우리 자치 전통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과 성격이 좀 명쾌하게 살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은 우리나라 자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향약과 주연향 그리고 촌계 이게 지금 향약과 주연향과 촌계라는 게 사실 이름도 다르지만 굉장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사실 촌계가 주민자치로서 이제 민중들에 의한 그런 것에 가깝다면 향약과 주연향약은 사실은 먹물들 사족층이나 지배층의 것이고 사실 주연향약은 첨의 향약은 지방의 토대를 갖고 있는 사족들에 의한 지방 세력들에 의한 조직이었는데 그게 원칙이었는데 동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연향약은 임명되어 온 수령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주체 운영의 기본 성격이 우리 자치 문화를 명확하게 그 시기별로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향약의 성격을 지방의회를 연상하는 향회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약 향규라는 거 그리고 지식인들이 자치규약을 말하는 동계 동계라는 건 지금 마을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족들의 모습이어서 사실 지배층의 조직이고 농민들은 거기에 거의 사실 참여를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관치 형태로 지방단위 주연향 실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마을민들의 자치조직인 총계를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의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그 정치적 배경, 주체의 성격, 공동체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거의 뭐 선생님이나 의견이 같은 거라 특별히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자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서로 다른 모습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 발제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존속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정치, 행정,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향약에서 현대 주민자치와 연계할, 계승할, 사용할, 또 적용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좀 도출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공감을 같이 방향을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박 선생님 발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자치를 얘기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의 전통 속에 있던 자치의 모습을 현재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거에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로 써놨습니다. 다시 보아야 할 향촌 자치와 마을 공동체 자유문화. 하나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지배층의 조직인 향촌 자치고 하나는 멤버십으로 운영됐던 마을 자치인데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치 전통, 주민자치 원형과 근본 사유 구조는 조선시대 향촌 자치와 마을 공동체 자치 문화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치적인 전통이나 민본, 덕치 행정의 전통이 가졌던 진면목은
서양식 잣대로 평가해서는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그냥 이제 자칫 행정하는 교수들 만났을 때 제일 부딪히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근대 가족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구태를 벗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아니라고. 그 모습을 제대로 못 본 거라고. 우리 나름의 평가 기준과 잣대로 재조명되었을 때 그 전통이 계승되고 올바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자치적 요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고려 시대는 중앙 집권이라기보다 지방 자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사실은 호족들이 다스렸어요. 그럼 조선 시대에 지방 사족이 다스렸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조선 시대는 원래는 관치로 가려고 했는데 지방의 사족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걸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나간 게 바로 조선 시대의 이제 사족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조선 시기에도 각종의 향촌 자율적인 행정체계는 존재를 했다. 중앙 군현 자치를 주도했던 계층은 바로 제지사족들이었고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주현향약이나 군현향약 할 때는 이제 좀 달라지지만 그 18세기 말 19세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아까 강조하신 한말 일제시대 이게 바로 자치 제도로서의 그걸 견목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강하게 남아있게 하죠. 그들에 의해 중앙의 지배와 지방자치가 균형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 촌락의 자치적 전통은 두레나 촌계, 촌의 운영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기 힘든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정청원 선생님 대만 얘기했잖아요. 대만의 마을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여성 우열이 전통 마을. 남자보다 여자가 우세요. 그게 남자들이 10살 정도나 15살 되면 공동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남편 역할을 하도록 그런 걸 보고 야 참. 근데 대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이쪽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전통 속에 사실 조금 있었던 거죠. 더욱 주목할 것은 전통시대의 자치행정은 현대의 행정이 추구하는 제도의 완벽성이나 그것보다는 도덕과 지성적이었다라는 측면도 조금 좀 우리 여기 역사하는 사람이고 문화하는 사람이고 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도로만 하고 법제로만 하는 게 자치는 아니라 그런 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각종의 자율자치적인 구조를 마련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여론의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 자치에서는 공동체 문화의 전승과 공생에 큰 비중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 마을 자치에서 보여지는 진짜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그 마을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문화적 특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행의 서구식 행정은 효율과 체계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특성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그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직자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대민의식의 면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음의 재구성을 통한 개성 발전은 서구식 행정의 단순한 수입과 적용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자치 문화에서 이런 점을 좀 정확히 지적보다 10%만이라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통 마을의 자치와 자율 문화는 평등과 공생의 생활 문화였습니다. 이는 공동체적 삶의 공생과 평등, 순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마을의 자치에서는 마을민의 대동회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상부상조, 호역의 균배, 공동노역에서 보여지는 평등과 공평성이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자치자율의 전통이 오래도록 전승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을 자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그 마을 자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그것은 법제적 관제적인 것이 아니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문율이었지만 어떤 법보다도 강했고 민주적이었으며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은 현재의 이해나 경쟁 관념으로 분화된 개의주의 이해는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잘못하면 몽석말이 하잖아요. 몽석으로 말아갖고 패잖아요.
장작으로 때렸다고 막. 근데 정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생쇼예요. 때리는 척만 해도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은 아주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리고 중국에도 법에 보면 삶아 죽이는 거 있어요. 그것도 설제 삶아 죽이는 게 아니라 물만 끓여 놓는 거예요. 겁주는 거죠. 그리고 너같이 하는 놈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을 공동체 법도 그런 건데, 제가 그 생활문화와 예문사는 책을 만들어서 표지에다가 사진을 넣은 게 뭐냐면, 전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있잖아요. 그게 완도의 마을에 있더라고. 근데 마을에 아주 나쁜 짓을 한 놈을 벌을 주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당할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생활문화예문사는 책에 민속박물관에서 만들 때 그 표지에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게 사발통문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마을민이 공동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전통사회로 가면 당연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되면 아마 법을 따질 거고 막 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이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거는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권위와 기반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주민 자치에서. 근데 이걸 좋은 의미에서 권위와 기반인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치를 잘하는 사람이 뭐 정치적 지위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 전통에서는 훨씬 더 좋았던 거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미래형 참여와 자율로이를 개발하는 것을 좀 하면 우리 전통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더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생과 공동체 생활 문화의 전통이 주민잔치에 꼭 접목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자치를 제대로 할 건가, 제도를 어떻게 합리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놓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진원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가끔 저는 명색이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역사학자들과 만날 적에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학을 모르는 정치학은 뿌리가 없는 거고, 정치학을 모르는 역사학은 열매가 없는 건데, 왜 한국 사회에는 정치학과 역사학이 이렇게 멀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마침 귀한 분 최진원 박사님 모셔서 정치학에서는 이런 논문을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봉용 교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경화 교수님이 이 향약에 대해서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커먼스까지, 공유지까지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융복합적으로 공부할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의욕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의 아주 편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앞서 우리 강창원 교수님께서도 서양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내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각에서 제 편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읽고 나중에 제가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6번입니다. 박경화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향약은 중앙정치에서 배제된 제지사적들이 지방차원의 이교적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향약을 시작하여 운영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상어부조의 성격이 필요해서 상천민들의 촌계를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향약은 사족 지배의 성격이 약화되고 이를 수령 지배가 대체하면서 관제화된 주현 향약 등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지 사족들의 유교적 자율 공동체였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이 유교식 어떤 중앙 집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제지사족들의 지위가 수령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제지사족들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임진왜란 이후 어떤 민생 파탄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촌계가 이거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그러니까 보완하거나 아니면 합일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촌계가 기존의 주연 향약과 뭐가 다른지를 잘 우리 박형학 교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게 저는 현대화된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맹화라고 저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촌계가 계속 왜 유지되지 못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제시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보개혁, 을미개혁이 되면서 이제 군면리까지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향약제도가 제도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발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한편에서는 이 제가 여기 이제 그런 태제를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중앙 집권의 태제,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행정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 식민화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 식민화. 국가가 계속해서 기존에 그 봉건제도로 남아있던 지방의 어떤 이런 자율성, 그다음에 그 일반 천민들이 운영했던 이런 촌계를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으면서 국가의 머리부터 끝까지 발까지 어떤 일사불란한 행정 체계, 이게 서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국민국가로 국민들을 이제 재편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저는 그렇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을미개혁이라든가 아까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그 향촌, 그 향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격을 이중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라고 우리가 용어 사용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마을자치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는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차이가 뭘까? 그 다음에 향촌자치라는 말과 또 이 차이는 뭘까? 저는 이거를 굳이 이제 서양과의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하층에서 밑에 단위에서의 어떤 마을자치란 마을 자체가 주민자치와 같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영미식의 그 보통법적 커먼로가 발전된 나라거든요. 아까 커먼스를 얘기했는데 커먼로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저는 커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리는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밑에 단위인 자기 자신부터, 주민부터, 마을, 지방정부, 시군구 정부,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중앙정부, 이런 식으로 탑다운 버텀업 방식으로 자라나는 거죠. 질서가요, 자생성으로. 이런 게 보충성의 원리고,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지방자치의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촌계라든가 그 가보개혁, 을미개혁 때 그 군면리에서 실시했던 그게 과연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한 그런 원리에 따라 조직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거죠. 특히 마을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주민 개인 간의 관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게 마을이 우리 전통적인 마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영미식의 주민자치 입장에서 가장 먼저가 마을 이전에 개인이 먼저거든요. 개인이 있고 개인이 안 되는 것을 상호보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지, 개인이 없이 먼저 마을이 만들어지고 개인이 동원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향약과 한계 중에서 이 촌계의 성격 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비교 개념으로서 하버마스가 말한 이 생활 체계에 의한
국가주도에 의한 어떤 이 생활세계 식민화 태제의 관점에서 한번 향약과 이 촌계를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보충성의 원리 이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마을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아시는 그 사뮤얼 헌팅턴이 얘기한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교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유교민주주의란 말이 있는데 유교에 의한 자치란 말 자체가 이게 제 식으로 해석하면 유교민주주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유교 자치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냐. 왜 그러냐면 헌팅턴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나온 것인데, 개인이 없는 사회에서 자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공동체라는 것 자체는 민이 약한 이게 서열적인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서양식에서 말하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거꾸로죠. 아까 보충성에 기반해서 개인이 먼저고, 개인에 기반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앙 정부가 만들어진 이런 버텀업 방식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세밀히 살펴져야 이게 조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 50년대까지 읍면동 주민자치가 있었고 지승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쿠데타 60년대 이후 박정희 쿠데타 이후로 이게 다 이제 국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형적으로 하바마스가 말한 국가에 의한 생활 세계가 식민화가 된 거죠. 잡아먹었으니까요. 자치령 잡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된 지 지금 87년 이후로 33년 한 세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잃어버린 옛 것을 되살려야 되는데, 되살려서 읍면동장 직선제를 하고 주민자치를 부활하자는 것을 으뜸으로 저는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가장 먼저 빼버린 게 주민자치 요조항이거든요. 주민자치 회원 규정입니다. 회원 규정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말은 있지만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총회를 구성해서 총회에 의해서 집행부가 뽑히고 이런 보충성의 원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도 않고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주민자치회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뽑아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세 가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점에서 생활세계 그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라는 그런 태제에 입각해서 조금 향약과 촌계를 구분해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 있겠다. 두 번째는 특히 촌계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성격을 조금 다시 좀 규명해 그 강도를 조금 더 규명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마을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헌팅턴이 말한 유교민주주의는 어불성설이다. 개인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그 향약과 촌계를 성격 구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뭐 이런 의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까 박 교수님이 좀 시간에 치는 듯 했는데 미진한 얘기를 포함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미나를 보면은 세미나가 대체로 망치는 이유는 질문하신 것을 모두 다 해답하겠다는 욕심인지 그런 것 때문인데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남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정창원 선생님은 이제 주로 대만에서의 원주민들의 관계 쪽을 얘기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도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준 선생님께서 중요한 점들을 앞으로 생각해야 될 점들,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권위에 기반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위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향약에서도 대표자 뽑을 때 치덕자를 먼저 기준이 딱 있어요.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치덕자. 나이가 우선 많고 덕 있는 사람을 뽑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는 부지런한 사람, 근면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권위란 거 그 덕이죠. 요즘하고는 요즘은 일 잘하는 사람, 기능적인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 의미의 권위 기반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특강을 이렇게 나가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고 나면 꼭 와서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지금 주민자치도 수령이 있고 향의가 있고 상천민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조직 자체가 위원장이면 수령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무슨 분과위원들은 향리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그랬을 때 긍정적 의미의 인격적 의미의 권위를 갖출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전통시대의 향약에서 좀 취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자율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주민자치가 너무 제도적 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위에 무슨 위원장이 흑석동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와서 문화유산 흑석동 동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주민자치에서 한 사람이 개발해서 가서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회의에서 다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발성이 있는 거 자율성은 좋은데 이것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토론 과정 속에서 자꾸 꺾어지죠. 그런 것들 그런 측면도 제가 들어서 언뜻 그냥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공생과 공동체 이 문제라는 것은 최 선생님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면 보충성의 원리를 갖고 지적해야 하는데 전 보충성 원리란 말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들은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공동체는 개인이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공동체란 우리가 용어를 쓰는 순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을 우선시에 내세우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를 집어넣은 것도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유가 무시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를 집어넣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개인 중심의 것으로 볼 것인지 공동체적인 삶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조선시대 총계는 100% 의무적 참여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 불통수와 불시와 의무를 못 써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주민자치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문위원이 돼버렸잖아요. 옆에 서 있어 참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 주민자치를 지금 주민자치중앙회에서 읍장 면장을 뽑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투표해요? 주민자치 현재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판단을 내려서 공동체라는 것, 주민자치는 공동체다. 공동체 사회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억압받는 개인적 자율성, 인격 침해 이거는 보충성의 논리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런 의도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선시대식으로 발령받아서 오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동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발령받는 사람이 면장도 하고 시장 군수는 이제 틀리지만 지역 사람이죠. 이런 상황 속에 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괴리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보충성 원리를 지금 여기서 본 것만 갖고 제가 생각한다면 이제 보충성의 원리는 그런 개인적인 부족한 점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주민자치는 이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그 개념을 정해야 된다. 이게 촌계랑 이게 영미식에서 말하는 주민자치 보충성의 원리와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제가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쪽 연구를 해보겠어요. 하는데 지금의 오늘날의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원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라는 것은 단체장을 뽑자는 거거든요. 그 뽑는 게 자문위원들끼리 뽑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 동네 사람 전체가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공동체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공동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부족한 공동체냐, 그런 차이에서 촌계의 성격을 우리가 규명해야, 아까 우리 강창원 선생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의 것을 이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서양도 대륙계가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독일과 프랑스식의 어떤 대립법계가 있고, 바텀업 방식의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하는 영미식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려면 프랑스, 독일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영미식은 아니기 때문에 서양을 일반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팔제에 총계 얘기할 때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주로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독일의 게노션샤프트라고 있다네요. 그거는 공동체도 정치적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심이다. 일상생활이, 일상 규범이 더 들어가 있는 공동체를 게노션샤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의 공동체인 게노션샤프트를 독일 것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총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행정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 식민화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그런 국가 주도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생활 세계가 약해지고 식민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범위를 넘어가는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끼어들기는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이 커먼스라든지 주민자치 공동체를 연구를 할 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용어가 뭐냐면은 공공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할 때 영어로는 그냥 public이라고 하는데, 공공자하고 모두 공자하고 백승민자, 이것을 서양적의 정치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실제로 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서양적 정치용어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고대에서는 공공자하고 모두공자가 같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 민에 의해 가지고 모두공자가 훨씬 더 강조되는 형태의 그런 공동체라든지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단에서도 처음에 그 커먼스 개념 정립을 할 때 공공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봤는데, 사실 아직도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저희만의 정의를 내리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약간 그런 개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국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서양적 단어, 동양적 단어, 실제로 그것이 쓰여진 의미, 이런 것들도 좀 더 비교를 해가면서 토론을 하면은 보다 더 개념들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연구거리를 주셨습니다. 말씀할.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이 향약이라는 것이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for the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판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960년대에 그 오화섭인가 하는 그 소설가가 쓴 그 미운 간호부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미운 간호부 소설의 핵심 내용은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였고 결국 선생님들은 지금 향약에서의 그 퍼블릭니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향약 시대를 살았거든요. 우리가 느꼈던 향약의 시대는 체온입니다. 체온. 따뜻한 가슴. 따뜻하고 좀 사람 냄새 나는 삶, 인정, 휴머니티 이런 것을 우리 시대의 향약의 본질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 구조주의로 가면서 이제 제도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약은 인스티튜션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었을까? 오히려 우리의 그 정신사를 지배하는 튼튼한 어떤 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근대화, 자본주의, 서구 종교 이런 것들이 그 전통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사람 냄새 나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데 대한 아쉬움 그런 것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박경화 교수님 이리관지하는 그런 좋은 글을 계속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 길에 오신 이해준 교수님 또 세 분 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임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아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되는 어떤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요즘에 정치를 보면서 국민은 훌륭한데 정치가 좀 처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치학에서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 시대의 정치는 그 시대의 국민의 수준에 정확하게 맞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수준이 높았는데 정치는 좀 후진 정치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국민은 늘 함께 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치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민초들이 좀 더 깨어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누구신지를 좀 소개해 주시고. 박 교수님이 밟았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경기대에서 한국사 역사 콘텐츠 강의했고요. 지금은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장이라 오늘 구분과에서 경기도 의예사를 제가 올 상반기에 의예사를 편찬했는데 그 발표한 성과와 한계 발표하러 왔다가 여기 지금 최 교수님 빼고는 다 아는 분이라서 제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시간도 소감만 말씀드리면은 역시 인문과학자들하고 사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사회과학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대체로 서양의 과학 이론은 서양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역사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대체로 조선시대라 전통사회 전공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역사의 관점에서 현재 지방자치를 바라본다 그러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요새 많이 생각해, 지금 2021년이 우리가 국가 총생산이 9위 10위가 됐잖아요. 또 민주주의는 뭐 사람마다 뭐 개판이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힘이 뭘까를 참 요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 사는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실패한 역사 이래 보는데, 그렇게 실패한 역사가 어떻게 21세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좀 사회과학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전통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까 저 책 교수님 제가 언더들었을 때는 뭐 유교가 민주주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도 딱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현대 21세기에 거둔 우리의 성과라는 것이 조선시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학자가 뭘 다시 해야 되는가, 현대사를 다시 봐야 되고 조선시대를 다시 봐야 되고, 지금 조선시대 한정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조선을 근대 이전의 사회와 근대를 나눠서 단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가 거둔 성과가 조선시대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한교나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사회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과학 이론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21세기 현재 한국이 이룬 정치기술 성과가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거에서 기원을 했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한국 현대사와 조선시대사를 다시 볼 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 과제가 아닐까 정도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분처럼 지역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무슨 심사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봐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주민자치나 이게 요새 이제 주민자치 이야기하면 시민단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요새 가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시민단체는 있는데 시민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보면은 A 심사를 가면요, 그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알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현장을 모니터하러 가보면은 자기들끼리 잘 만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 시민사 이렇게 됐는가도 한번 사회과학자, 역사학자들이 좀 역사적 관점, 사회 관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네, 좀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네.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미나라는 것이, 이 세미나의 내용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필자 선생님이 이 논문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 분께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박경학 교수님께서 논문을 좀 더 훌륭하게 임프루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사회에 좋은 어떤 지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것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